우리 아이가 지금 학년에 맞는 교과 수학을 하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보면 사고력 수학을 하는 친구도 많고 벌써 중등 선행에 나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우리 아이도 따라하자니 일주일 내내 수학만 해야 할 것 같고 안 하자니 마음이 많이 불안한데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심화와 사고력 수학을 하고 있는데 중등 선행에 나가면 이 심화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이가 사고력 수학을 하는데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많이 다뤄봐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지 않나요? 자, 오늘 다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메스피티 수학입니다. 오늘은 초등 수학에 대해 얘기 나눠볼까 해요. 제가 초등 학부모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초등 수학에는 4가지 학교 수학, 연산, 사고력, 선행 있다고 하는데 이 4가지를 모두 해야 합니까? 인데요. 자, 조금씩은 다른 수학의 영역이라서 당연히 밸런스가 맞춰진다면 가장 좋겠지만 문제는 이 4가지에 모두 포커스를 두면서 3, 4종류의 학원에 다니거나 학습지 등으로 수학 과부하가 걸린다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4가지를 모두 해야 하는 학생은 없고요. 보통은 하나를 메인으로 두고 다른 하나를 필요할 때 곁들이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4가지의 수학이 어떻게 다르고 우리 아이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면 좋은지 지금부터 문제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문제는 초등 4학년 곱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기본 문제. 321 곱하기 29를 계산하시오. 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세로셈을 이용해서 답을 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응용 문제. 계산하지 않고 곱이 가장 큰 수부터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여기에서 문제의 포인트는 계산하지 않고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한 학생은 공통으로 보이는 265를 찾겠죠. 그럼 당연히 같은 수에 큰 수를 곱한 값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도 곱이 가장 큰 수부터 차례로 기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심화 문제를 보면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이렇게 빈칸이 3개가 있는데 심화 문제에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읽고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 개념을 변형할 수 있는지 능력을 묻습니다. 그럼 다시 기본 문제로 가서 이렇게 구구단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게 곱셈의 개념이 아니에요. 321 곱하기 29라는 이 곱셈의 개념은 321이 29번 더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321이 30번 있는 거에서 한 번이 빠진 거라고 개념을 변형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곱셈의 개념이 잡힌 친구들은 이 곱하기를 세로셈을 이용하지 않고도 321이 30번 있는 거에 한 번이 빠진 형태. 그래서 이 각각을 계산해서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개념이 잘 잡힌 친구는 이 심화 문제를 보고 47 곱하기 158은 47이 157번 있는 거에 한 번 더 있구나. 그래서 이 네모는 47이 되고 밑에는 157이 47번 있는 거에 한 번 더 있는 것. 그래서 이 네모는 157이라는 것. 그럼 갈로 안의 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 두 수의 차이인 110만큼이 더 크다는 걸 계산하지 않고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고력 문제를 보면 자, 이 문제는 실제로 초등 4학년 경시대회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럼 경시 문제를 사고력 수준이라고 봤을 때 자, 문제를 보면 보기는 24와 105를 각각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가능한 한 작은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기를 보고 1950을 세 자리수 곱하기 두 자리수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보기를 보면 24는 2 곱하기 12, 다시 이 12는 2 곱하기 6, 6은 2 곱하기 3으로 표현이 되고 24는 이렇게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5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문제를 읽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된 내용을 이용해서 1950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여기 있는 수들을 적당한 수끼리 결합을 해서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의 형태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식으로 표현한다는 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력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 문해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개념을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는 어떤 수학을 메인으로 둬야 할까요? 자, 우선은 아이의 수학적인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학교 수학을 봅니다. 자, 기본부터 심화까지를 학교 수학이라고 보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우리 아이는 잘할 때는 100점도 맞고 신경 좀 안 쓰면 80점 돼도 되는데 그럼 이 아이는 잘하나요? 못하나요? 물으시는데 점수 자체를 떠나서 아이가 문제집이나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로지 학교 선생님의 수업만으로 기본 개념이 잘 잡혀있고 문장제나 서술형 문제도 거뜬하게 푼다. 그래서 우리 아이 학교 수학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시는 아이들은 당연히 사고력 수학에 매진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아이들은 수학적 머리가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영재교육원이나 경시대회부터 원리는 특목고까지 입시를 염두에 두고 선행을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최소한 5학년 때까지는 선행보다는 사고력 문제에 충분하게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선행보다는 사고력이 중요한지 선행 문제를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까 봤던 사고력 문제에서 24를 이렇게 곱으로 표현하는 걸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소인수 분해는 중학교 1학년에 가면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그럼 드는 생각이 소인수 분해라는 선행을 하면 이 사고력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시겠죠.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소인수 분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단순 선행 문제고요. 자, 문제를 보면 1950을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중학교에 가면 이렇게 나눗셈을 거듭해서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소인수 분해된 걸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럼 두 식을 비교해서 A의 값은 2, B의 값은 13, 그래서 A 플러스 B는 15라는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둘 다 소인수 분해에 관한 문제지만 문제를 푸는데 요구되는 사고의 깊이와 넓이 차이가 다른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선행보다는 사고력에 주력해야 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이 선행을 나가지 않은 친구가 이 사고력 문제를 보고 충분히 이해하고 풀 수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소인수 분해라는 말을 모를 뿐이지 이 문제 안에 녹아든 소인수 분해의 원리와 개념을 충분하게 습득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고력이 튼튼한 친구는 나중에 필요할 때 선행을 나가도 선행 별관이네 쉽네 하고 수월하게 나가겠죠. 그래서 선행 진도에 연연하기보다 당연히 사고력에 매진하는 게 낫고 반대로 이 사고력도 이해하는 게 힘든 아이가 도움을 받고자 선행을 나가면 선행은 선행대로 힘들고 사고력은 사고력대로 힘들어요. 이걸 제대로 소화 못 시키는 아이는 선행을 배운다 한들 둘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지도 못하고 둘 다를 하느라 집만 빠질 뿐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선행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이의 능력에 따라 달려 있어요. 얼만큼 이 사고력 문제 안에 녹아든 개념들을 흡수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이 선행을 했을 때 효과를 제대로 보는 경우도 있고 둘 다 하느라 진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단순한 선행은 사고력이 충분하게 다져졌을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중등과정 충분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룹은 학교 수학은 기본 문제는 잘 푸는데 응용이나 서술형 문제를 힘들어한다. 그럼 당연히 학교 수학에 매진하셔야겠죠. 이런 친구들은 방학 동안 다음 학기에 배울 개념을 한번 다잡아주고 학기 동안에는 본인 학년에 맞는 응용 문제와 심화 문제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류에 있는 아이들은 두 가지로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두 번째는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문해력이 부족하지 않은지. 자, 응용 문제를 힘들어하는 친구들 중에는 개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연산을 눈으로만 익혀서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구구단을 이용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것과 곱셈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연산을 눈으로 익혀서 푸는 아이들은 두 번째 응용 문제도 주어진 문제를 무시하고 각각의 곱을 구해서 답은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심화 문제도 각각의 곱을 구해서 그 차이를 계산해서 빈칸에 채워 넣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답은 맞출 수 있지만 우리는 답을 맞추려고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죠. 물론 등락이 결정되는 시험이라면 어떻게든 답만 맞춰서 합격되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주어진 문제를 보고 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하는 이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것 자체가 수학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답을 맞췄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제대로 개념을 알고 응용해서 문제를 풀었는지 꼭 개념이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아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못 푸는데 누군가가 식을 세워주면 식은 풀 수 있어요. 한마디로 연산만 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류의 아이들은 기본 개념이 제대로 잡혔는지 그리고 문해력이 부족하지 않은지 이 두 가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속한 아이들이 수학 과부하가 가장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학교 수학도 힘든데 친구 따라 사고력 수학도 해야 되겠고 선행도 해야겠고 그런데 아이는 연산에도 구멍이 있어요. 자, 이 네 가지를 다 하기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죠. 당연히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고 학교 수학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래도 사고력 수학이나 경시 문제를 많이 다뤄봐야 아이가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잘하게 되지 않나요? 혹은 처음에는 사고력 수학 힘들어 했는데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잘하게 되던데요? 하시는데 언젠가는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가 내가 원하는 시기는 아닐 수 있다는 거고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잘했다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개념이 약한지 어떻게 개념을 응용할 때가 힘든지 그리고 오답 관리도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내가 부족한 개념을 하나하나 채워나가서 기초가 튼튼해져서 나중에 사고력이든 경시 문제도 잘하게 된 거지 단순하게 어려운 문제를 많이 접했다고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등대까지는 유형의 문제를 많이 푼다거나 문제풀이법을 외워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중학교 때까지고요. 고등학교에 가면 이런 학생들은 다 퍼집니다. 밑바닥이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학교 수학을 봐주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친구가 사고력 학원이라는 곳에 가도 얻어오는 건 별로 없습니다. 자, 본인 아이의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가 사고력 수학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활동 수학도 하고 교구도 사용하고 선생님의 설명을 들을 때는 다 알겠어 하고 집에 왔는데 숙제를 풀려고 딱 문제를 보니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등장하시죠. 그래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숙제하는 걸 도와줘서 학원에 갑니다. 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 수업은 아이에게 맞지 않는 옷입니다. 물론 아이가 학원 가는 거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도 많다. 그러면 수업을 같이 병행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여기에 쏟아놓을 에너지를 본인 학년에 맞는 수준에 넣어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자, 선택과 집중 잊지 마시고요. 그래도 결정을 못하겠다 하시면 제가 기준을 정해드립니다. 자, 아이가 혼자 문제를 풀었을 때 오답률이 70% 정도, 그리고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오답률이 90% 이상이 된다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거예요. 그리고 강의 후에 오답률이 70%에서 90% 사이라면 아이의 선택권에 맡기시고요. 한마디로 시간도 넉넉하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는다면 병행하셔도 나쁘진 않고 아이가 많이 힘들어한다면 그냥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의를 듣고 나서도 오답률이 70% 이하라면 과감하게 놓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많이 접하는 것보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내가 고민을 하고 스스로 해결력을 키워나가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학교 수학도 힘들어하는 아이들.
당연히 이런 아이들은 학교 수학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연산에 구멍이 있을 거고요. 한글 이해도도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다 같이 진도를 나가는 유명 학원보다는 동네 학원이라도 아이의 눈높이와 수준에 맞춰서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쫙 배우기보다는 조금씩 하더라도 자주 가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저학년이라면 수학 가베나 실무 도형을 이용해서 개념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고학년이라도 개념이 충분하게 잡혀져 있지 않은 아이들은 쌓기나무나 아니면 건널비 구하는 이런 입체 도형을 직접 전개도 같은 걸 만들어서 개념을 세워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기본 개념이 많이 부족한 친구들은 문제집을 많이 풀어서 훈련을 시키기보다는 실무 도형으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연산이 필요한 아이는 크게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실수가 많은 아이들. 두 번째는 응용이나 심화 문제는 꿈꾸지도 않는다. 제발 기본 연산만 맞춰서 취하점은 피하자 하는 이런 친구들. 자, 이 두 번째 친구들은 한 반에 한두 명 정도 있을까 말까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연산이 메인이 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그냥 필요할 때 곁들이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실수가 많은 친구들은 실수를 잡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한쪽 정도의 분량을 풀고 실수를 하면 한쪽 더 풀고 또 실수를 하면 한쪽 더 풀고 이렇게 최대 3번까지를 권해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화나 응용이든 메인 문제집이 있죠. 그럼 이 문제집을 푸는데 실수가 보이면 벌칙으로 연산 한쪽 풀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한 번에 통과를 했으면 과감하게 오늘은 실수도 안 하고 잘했네 하고 끝내시길 바랍니다. 연산을 더 풀리고 싶다고 잘했는데 한쪽만 더 하자 이렇게 욕심내시면 역효과 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로 속도가 너무 느린 아이들. 이 아이들은 타이머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번에는 5분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는 10초만 당겨볼까? 이렇게 목표를 잡아주시고 아이가 스스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때도 중요한 건 속도보다 중요한 건 정확도라는 거예요. 자, 간혹 연산 속도를 높이겠다고 암산을 강요하는데 제발 암산 강요하지 마세요. 아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산을 강요하게 되면 역효과만 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올림도 못 쓰게 하는데 아이가 계산이 빨리 되진 않아요. 그런데 옆에서 타이머는 흘러갑니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집중력과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암산은 아이가 바다올림이 능통해지고 익숙해지면 얘기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암산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익숙하게 되도록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자, 오늘 초등수학에 대해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가 수학을 전력 질주해야 되는 시기는 고등학교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아이 수준보다 살짝 높은 정도의 수준으로 기초를 넓고 탄탄하게 만드는 시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